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법조 비리에 종합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를 모시고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운호 사건 어떻게 보면 네이처 리퍼블릭을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이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그 100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8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러니까 법조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일들, 브로커를 동원해서 본인의 석방 내지는 보석을 위해서 노력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먼저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항소심 부장판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를 접촉을 해서 술자리 접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브로커를 동원해서 접대를 해놓고 보니까 이 부장판사가 내가 그 사건을 배당받았다는 걸 그 다음 날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배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2주 전에 약속을 잡았던 것을 이 정운호 대표는 이미 브로커를 동원해서 이 사람이 받을 것이라는 걸 어쩌면 알고, 물론 이건 확인되진 않았지만 접촉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장판사는 이제 다음 날 기피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바꿉니다. 배당을 바꾸는데 새롭게 배당받은 부장판사에게도 정운호 대표는 접촉을 했었고 그전에 인연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실 이번 재판이 원정 도박 혐의로 3번째 받는 재판이었거든요. 그 재판은 아니고 3번째였습니다. 기소는 첫 번째지만 그 처음에 2014년부터 2차례 이미 수사를 받았는데 2번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에는 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정말 검찰, 법원으로 전방위적인 어떤 로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경찰한테 수사 받아도 힘든데 검찰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브로커가 과연 중간에 있느냐? 즉 검찰 브로커, 법원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법조인으로서 어떤 참담한 심정이고요. 결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개입을 하냐면 정말 이 뭐 정운호 대표처럼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8개월의 실형이라고 하는 게 100억 원대 도박에 비하면 그렇게 뭐 아주 가벼운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무거운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럴 때 아주 비정상적으로 재판 과정에 뭔가를 시도를 하는 거죠. 왜 비정상적이냐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했다는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브로커가 개입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수사 검사가 됐든 검찰 쪽이 됐든 재판의 과정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인연을 동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루라도 더 빨리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놨었던 것이고 거기에 정말 묻지마 식으로 돈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브로커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동원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직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봐야겠죠. 네, 즉 이 브로커라고 알려진 건설업자죠. 이모 씨라는 분이 건설업자 맞나요? 지금 건설업자라고 초기에 알려졌는데 알려졌죠, 문제는 이분이 뭐 이 사람이 뭐 유흥주점 같은 것들을 운영했던 경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양한 있고, 업종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또 일종의 어디 뭐 서울 메트로도 지금 연관된 과거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른바 대관 업무라고 하죠. 그런 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확실히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인맥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긴 확실한 거군요. 예,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고 돈을 주면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심어줬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었던 게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모임 같은데 뭐 우리가 최고의 과정이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에서 조금 높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마당발을 구축을 해왔던 거죠. 거기에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정운호 대표의 사건에서도 한 번 접촉을 했다가 기피 신청을 한 부장판사로 해서 배당이 바뀌니까 새롭게 바뀐 부장판사에게도 접촉을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 부장판사도 한두 번 정도의 안면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처음에 그러니까 이 기소되기 이전에 2014년도에 2번 정도 수사를 받았을 때 수사받고 무혐의만 처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커가 현직 시절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내왔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전관예우의
얘기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전관예우가 그렇게 강합니까? 어떻습니까? 정관예우는 상당 부분 저는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평균적인 재판에서 이런 일이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경우죠. 어떤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전화변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왜 예. 전화변론이라는 게 가능해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얼마가 들어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어떤 상황을 이끌어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정상적인 어떤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 연락을 취했을 때 뭐 부정한 대가가 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연락을 받은 쪽에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우리는 굉장히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정확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누구인가에게는 집행유예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실형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8개월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년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재량권 내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이 배경에서 전화변론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화변론만 했지 정식 선임계를 내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액을 받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정은호 이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법조계 이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라든가 뭐 교도관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이 로비 자체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네. 이제 한때 이제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에서 정은호 대표가 지하철 쪽에 임대 매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이 브로커가 개입을 했었다. 그렇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도 어떤 인연이 있을 것을 추측하게 해주는 거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2번이나 이미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그중에 한 번은 경찰에서 수사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맡았는데 그게 또 무혐의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검사장 출신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혹시 경찰 쪽에도 뭔가 흔히 말하는 연줄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전방위 또 오랫동안 자신이 해왔던 인맥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구축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일반인의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검찰이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은 외부에 드러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브로커 같은 경우 새롭게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서울 메트로 인허가권 관련해서 정은호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 사람에게 몇 억을 건넸는데 한 9억 원 가량을 건넸는데 네.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브로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어디 어느 곳에 사용을 했노라 용처 같은 걸 밝힐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드러난 어떤 사건들에서 최소한도의 수사 같은 걸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 개인적으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정도입니다. 예. 법조인 하시니까 또 여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사의 성공 보수도 이것 때문에 또 불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 지난해 그런 식으로 어떤 불법적인 자금 내지는 이 성공보수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형사사건으로 본인이 구속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를 내가 힘을 써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큰 거액을 달라고 했었을 때 그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으로서는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좀 안 그렇지만 또 잘못된 어떤 변호사가 거짓 정보를 해서 내가 아니면 당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리에 놓인 사람이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래서 성공고소를 받지 말라라는 식으로 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도 그것도 회피해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했죠. 성공하면 본인이 찾아가는 식으로 기탁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자정 노력이죠. 알아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맡겨놨을 때 안 된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방식의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식이라면 차라리 뭐 법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네. 가장 큰 필요성은요. 검찰이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만큼 수사부터 시작해서 재판에서 집행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디. 그렇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권력은 집중돼 있으면 부패하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놔야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어서 거기에 부패하고 거기에 브로커로 개입하고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죠. 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그렇다면 이번 뭐 정은호 이 사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의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정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셀프 개혁이라는 건데 셀프 개혁이라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의 어떤 힘이 필요하죠. 그 권력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고 사법 구조 자체를 바꿔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둘러싸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